뭐 지메일에 뭐 캘린더에 드라이브에 뭐 닥스에 슬랙하고 뭐 노션까지 딱 어디서 뭔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 서비스는 1000개 정도의 앱들을 다 연결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연결하는데 무지막지하게 고생했을 거예요. 연동을 다 했으니까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사스 오브 사스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각도에서 생성 AI는 아직은 좀 많이 남았어요. 결국 우리가 AI한테 뭘 일을 시켜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 AI라고, 전체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B2C 시장에 뭔가 플랫폼이 뭐고 프로덕트는 뭐고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프레임워크라고 아까 저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네네. 크게 보면은 세상에는 아날로그 프로덕트가 있어요. 디지털 프로덕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두 개를 파는 아날로그 플랫폼이 있고 디지털 플랫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옷을 백화점에서 팔고 게임을 뭐 스팀에서 다운로드하고. 그럼 이거는 옷을 백화점이면 아날로그, 네. 그다음에 게임을 스팀에서면은 디지털이네요. 근데 이게 반대도 있습니다. 물론 뭐 햇반을 쿠팡에서 판다. 아니면은 뭐 넥슨 게임 카드를 뭐 CU에서 판다.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세상에는 아날로그 프로덕트가 디지털 프로덕트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플랫폼 쪽으로 보면 재밌는 거는 디지털 플랫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프로덕트들도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더 많이 팔려요. 뭐 아마존, 쿠팡 이런 그렇죠. 데서. 디지털 플랫폼이 세상을 점점 더 지배하고 아날로그 플랫폼이 약해진다. 이제 아날로그 프로덕트들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더 많이 팔린다. 이 두 개 말고 또 뭐가 있냐? 프로덕트와 플랫폼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사실 광고입니다. 항상 끝은 광고죠. 네. 디지털 광고와 아날로그 광고가 있는 거예요.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전광판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아날로그인 거고, 버스 광고, 네네네. 택시 광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지 웹페이지 보는 디지털 광고가 있겠죠. 이게 또 큽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프로덕트가 예를 들면 한 7 정도라면은 디지털 프로덕트가 1. 아직은 그 정도. 네네. 그리고 이거 광고가 한 2 정도의 세상이라 보면 아날로그 프로덕트가 많지만, 이 아날로그 프로덕트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발 뒤에서 보면 결국 디지털 회사들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게임이나 뭐 OT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게 있는 거고, 밑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그러면 뭐 아마존, 뭐 쿠팡, 그리고 뭐 애플이나 구글도 마찬가지죠. 거기 뭐 앱 스토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뭐 물건 사는 건 다 디지털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디지털 광고를 하는 회사. 결국 저희가 전에 8개 회사를 봤던 회사들이 다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빅테크 8개. 그렇죠. 왜 우리가 아마존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결국 디지털 플랫폼 중에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야 되느냐? 디지털 프로덕트를 제일 잘 만들고 있고, 또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도 잘하고 있고, 뭐 디지털 광고까지도 나가니까. 뭐 구글도 마찬가지인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시장 전체에서 보는 뷰고, 요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볼 필요도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결국 이런 프로덕트들을, 이런 플랫폼들을, 이런 그 광고들을 어디를 통해서 이용하냐? 결국 우리는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PC나 모바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결국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있는 거예요. SK텔레콤 같은 통신을 연결을 해야 인터넷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용자는 결국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에 돈을 쓰는 거고, 방금 프로덕트와 플랫폼과 광고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 쿠팡이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인프라 같은 게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GPU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 뒤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스가 있는 거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은 이제 회사를 돌려야 되니까 사스를 쓰고, 아니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사스를 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때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인프라, GPU, 사스 요렇게가 이제 나눠지는데, 뭐 디바이스는 계속 점점 더 비싸지고 뭐 시장이 잘 되니까 여기 이제 애플 같은 게 있겠죠. 하지만 네트워크 비용은 사실 점점 더 싸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인터넷이 비쌌었죠.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회사들이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뭐 좋긴 좋고 수익성은 괜찮지만 미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투자하라고 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리고 인프라는 이제 점점 서비스가 커지니까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인프라는 계속 잘 되고 있고, 그 인프라 말씀해 주신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네네.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게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프로덕트,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광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프라, GPU, 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놓고 나면 우리는 이 중에 이제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도 있을 거고, 도지체 우리는 여기 어디 들어가서 누구랑 경쟁할 것인가. 그리고 되게 작은 시장 들어가서 100% 다 먹는 것보다는 큰 시장 들어가서 조금 먹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시장 가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시장을 먹는 걸 하는 게 낫지 되게 작고 미래는 더 작아질 시장은 또 위험할 수도 있죠. 갈수록 디지털 플랫폼은 커질 것이고 갈수록 디지털 광고도 커질 것이고 디지털 프로덕트도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뭐 디바이스나 뭐 인프라 이런 것도 점점 커질 것이고 그래서 커져 보이는 시장이 있고 이제 작아질 것 같은 시장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사스는 이 시장이 계속 커지면 사스도 같이 커지겠군요. 그렇죠. 네네. 아날로그 상품을 만드는 곳이나 아날로그 플랫폼에서는 사스가 크게 필요한 게 아닌데 이 디지털 플랫폼이나 디지털 상품을 만드는 곳에서는 사스가 엄청 유용한 거니까요. 일하는 프로세스도 훨씬 더 디지털 네이티브 할 것이고 저희가 사스를 약간 회사 운영 쪽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개발이나 보안 같은 거 하면은 제품의 필수적인 기능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스를 잘 활용하면 회사의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죠. 뭐 아날로그 프로덕트는 사스가 좀 필요 없지 않겠냐? 없이 돌아갔겠죠. 하지만 아날로그 프로덕트 만드는 회사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생산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채널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점에서는 이런 아날로그 회사들이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스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죠. 일단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바꿔봐 라고 하는 거랑 야 이제 이 사스 도입했으니까 앞으로 이 프로세스대로 일해야 하는 거랑 두 번째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죠. 이 아날로그 회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상의 사스다 이렇게 놓고 좀 봐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렇죠.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바꾸긴 쉽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결국은 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채용을 할 때는 옛날에는 뭐 종이에 이력서 받고 뭐 사진 찍은 거 보고 면접 보고 했다면 뭐 그린하우스 같은 채용 사스를 도입하면 이제부터 거기 적힌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넣고 뭐 심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이런 사스 회사들은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교육도 시켜주죠. 이런 철학이 있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스를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DT를 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툴이 있고 솔루션이 있으면은 일하는 방식이 거기에 맞춰서 바뀐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었는데 진짜 그렇군요. 예를 들면 구글 닥스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쓰는 거하고 똑같이 써요. 말이 안 되죠. 막 보내고. 그러니까 그걸 인쇄해서 막 이렇게 보내고. 근데 구글 닥스는 원래 협업 툴인 거잖아요. 막 코멘트 달고 막 채팅하고. 근데 그런 걸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툴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그 철학은 프로세스인 거고 그것까지 다 가져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저희가 투자를 해놓고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걸 열심히 하면 잘 될 건가를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내가 투자를 해놓은 회사지만 그 회사가 잘 될 건가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매일 보던 대로 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뷰로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전과 좀 다른 뷰의 이제 방법을 한번 좀 알려드렸고요. 그 생산성 내에서도 혹시 아까 조금 더 부충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생산성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게 구글 워크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될 텐데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보면 그 아이콘을 보시면 딱 5개입니다. 메일, 일정, 그 다음에 드라이브, 공유 이제 그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닥스, 문서, 그 다음에 이제 미트, 이제 화상 회의. 요 5개인 거예요.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봐도 그 쭉 늘어놓은 아이콘을 보면 사실 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다 문서들이죠. 거기에 이제 아웃룩, 익스체인지, 이메일 솔루션에 일정까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팀스 해서 이제 채팅이나 여기는 이제 채팅도 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 회의, 그리고 이제 원드라이브. 그래서 거의 똑같이 다 되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보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라고 약간 보안 솔루션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PC를 좀 챙기다 보니까 뭐 요렇게가 있는데 이게 되게 비슷하다는 게 재밌어요.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 거잖아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많다고 생각했는데 큰 틀에서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괜히 이게 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따로 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도 다 합쳐놓으면 다 그렇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패키지도 많고 제공해준 것도 많고 한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이것만 갖고 다 회사 일이 돌아가느냐? 근데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렇게 있어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추가 솔루션을 씁니다. 구글 솔루션을 쓸 때는 여기 채팅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슬랙은 거의 이제 표준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팀스가 있으니까 슬랙 쓰지 마라고 할 수 있지만 구글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팀스 쓰는 회사들도 슬랙을 많이 써요. 이게 재밌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팀스를 정말 잘 만들어서 슬랙을 죽여버리겠어. 이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 전체 패키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네. 그 정도만 만들지 꼭 이렇게 뭐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꼭 세계 최고의 워드프레스를 만들겠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슬랙을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네. 슬랙의 이제 스레드 기능이라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슬랙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써봐서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메신저에도 당연히 이런 기능이 있겠지? 비슷한 거 쓰고 있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슬랙 쓰는구나. 네. 이게 있었으면 우리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철학대로 쓰면은 생산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슬랙 마스터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이 슬랙의 철학을 안 따라요. 네. 막 예를 들면은 문장으로 안 올리고 네.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 왜? 뭐 이런 거처럼.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그걸 뒤에서 그걸 다 머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스레드를 쓰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답글을 달고 있는데 혼자 막 바뀌었어. 네. 그걸 다 지금 옮겨 버린다든가. 근데 이 철학대로 해주면 DB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로서. 네, 그래서 이제 슬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툴로서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구글 미트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줌이 또 상대편이 그걸 또 쓰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줌이 어떻게 보면 산업상 지금 업계 표준이 돼서 줌도 많이 쓰고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구글 닥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은 문서 작성 툴인 거지. 문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좀 아닌 거예요. 노션은 사실 모든 정보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체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게 하이어라키로 문서들이 들어가고 그게 연결되고 뭐 말하자면 웹사이트처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편집하기 쉽고 그 안에서 DB처럼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도표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거는 뭐 다른 메일도 많이 발전했고 뭐 일정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뭐 온라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근데 구글 닥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거에 사실 다음 버전이 제가 볼 때 노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관리할 것인가,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노션은 굉장히 가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따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써도 그러니까 슬랙, 줌, 노션은 거의 필수가 되는. 노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루프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지금 베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제가 써보거든요. 근데 아직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스타트업들이 요새 노션의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처럼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는 공개해서 홈페이지로 외부로 보여주고 어떤 거는 내부에서만 쓰고 아니면 누구한테 내 아이디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공유할 때도 노션에서 그냥 URL만 따갖고 보여주면 되고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회사에 뭔가 삐까번쩍 홈페이지는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뭔가 프로젝트에 대한 디테일, 뭐 테크 블로그라든가 뭐 채용 정보라든가 뭐 회사 문화 정보 뭐든지 사실 노션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앞페이지만 멋있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뭐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공부 기록들, 프로젝트 기록들은 노션으로 만드는 게 기본인 거고 이력서를 낼 때도 사실 노션 페이지를 그냥 내기도 합니다. 뭐 비슷하게 깃허브도 그렇게 이용해요. 깃허브에다가 자기 프로젝트를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코멘트 같은 거 넣을 수 있으니까 깃허브를 약간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자기 프로젝트 기록들을 막 넣기도 하는, 두 개를 섞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결국 옛날 같은 홈페이지를 다 직접 만들 것이냐, HTML도 아니다. 노션이면 충분하고 뭐 깃허브 가지고도 충분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노션 같은 경우는 안에 코드를 쓰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해놨잖아요. 네네. 개발하실 때도 노션이나 아니면 슬랙의 그런 기능들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슬랙 같은 경우에도 코드 같은 거를 공유하거나 뭐 다른 거를 공유하기 되게 쉽게 만들어놨고 마찬가지로 노션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화학 문서를 주로 주고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용 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슬랙이나 노션 같은 거는 좀 더 이제 개발자들이 자주 쓰는 이렇게 용어나 그런 표현 방식들, 뭐 문장들을 되게 넣기 쉽게, 예를 들면 소스 코드라든가 뭐 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접히게 뭐 이런 것들을 잘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발자 프렌들리한 도구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덕트비 쪽이 뭔가 시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미 이제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왔고 큰 회사들이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버티컬하게 남아있는 영역이 많고 그런 걸 잘하는 회사 뭐 슬랙이나 줌이나 노션 같은 애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남아있는 분야가 많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회사들을 위한 노션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의사들을 위한 뭐 슬랙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용 솔루션도 좋지만 조금 더 그 업계에 특화된 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쪽 사람들은 일하기가 프로세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된 생산성 툴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거고 그게 이 산업 분야의 영향들을 되게 많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슬랙이나 노션이 나와서 개발사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뭐 이렇게 화학자들을 위한 노션이나 뭐 의사들을 위한 슬랙이 나오면 그 업계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분명히 노션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워드 있고 엑셀 있고 파워포인트 있는데 그런 생산성에서 이제 더 받는 게 뭐 있냐 이랬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야 이거 워드랑 이제 파워포인트랑 엑셀 갖다가는 노션의 기능을 못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 어디 이런 회사가 있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각 회사 분석을 들어보시면서 아 저런 빈틈이 있구나 우리가 저기를 파고들 수 있겠구나 이런 한번 아이디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우리가 아까 스타트업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또 클수록 사실 거기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제너럴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버티컬한 문제를 푸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노션이나 슬랙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자를 대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개발자가 좀 쉬웠던 이유는 이게 처음부터 DT가 가능한 영역이었으니까지만 사실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걸 봐도 그렇지만 네. 뭔가 아직 DT가 안 된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은 사업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데를 하는 회사들이 예를 들면은 그 뭐 화학 회사를 위한 노션이나 뭐 의료계를 위한 슬랙을 만드는 걸 보면 아 저런 회사도 될 수 있구나 미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또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왜 샀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버티컬한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재밌는 업계 현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한 군데 한 군데 너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 나온 스타트업 중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글린이라는 서비스인데 미국 서비스고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쓰잖아요. 뭐 지메일에 뭐 캘린더에 드라이브에 뭐 닥스에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서 뭔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슬랙하고 뭐 노션까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뭐 구글로 그게 검색이 되냐? 안 되죠.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내용 구글인 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건데 여기는 이제 LLM 같은 것까지 넣어서 그걸 정리까지 해줍니다. 놀라운 거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이런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내에 검색이 붙어 있잖아요. 자기네가 클라우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내에서의 검색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글린이라는 서비스는 자기네 회사 내 엔터프라이즈 툴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다 연동을 해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닥스에서 검색을 하면 구글 닥스에 이제 뭐 문서라든가 뭐 슬라이드에서 다 검색하면서 구글 드라이브도 검색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지메일까지는 검색을 아직 안 해주는 거고 슬랙도 검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글린이라는 서비스는 진짜 한 1000개 정도의 앱들을 다 연결한 거예요. 아마 이거 연결하는데 무지막지하게 고생했을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앱들이 API를 열어놔요. 그러니까 슬랙에 데이터는 슬랙 회사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의,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의 것인 거니까 직원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글린이 있으면 글린이 슬랙에 붙어가지고 슬랙 안에 채팅 히스토리를 다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린이 슬랙이고 뭐 지메일이고 구글 드라이브고 뭐 지라, 노션 이런 걸 다 연동된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야 이 프로젝트 언제 끝나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다 뒤져서 뭐 3월 27일에 끝납니다. 를 찾아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한 발 더 나아가서 있는 걸 다 조합해가지고 3월 27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A라는 팀이 하고 있고요. 사람이 그걸 보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듯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LLM인 거잖아요. 저희가 챗GPT한테 뭐 부산에 가면 뭐가 맛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를 회사 내의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생성 AI한테 기대했던 엄청난 작업이잖아요. 사람이 원래 책 뭐 5권을 읽어보고서 요약하려고 하면은 한 달 걸리는데 LLM한테 물어보면은 한 30초 만에 뽑아서 알려주고 이것도 만약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3월 27일에 끝나는 거 알아보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 전화 다 돌려갖고 담당자 계신가요? 아 없어요? 그럼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한 3일 정도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 이 팀은 여기 정도 됐구나 여기 정도 됐구나 다 체크해갖고 3월 27일에 끝난다고 합니다. 발표해드리고 나면은 또 다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근데 이거는 지금 동시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얘가 쫙 봐갖고 그렇죠. 알려주니까 업투데이트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뭐 3월 27일 이야기했고 뭐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은 뭐 이런 블락킹을 이야기했다면 이게 다 흩어져 있는 컨텍스트를 얘는 다 모아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게 정보가 맞냐 틀리냐가 언제나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요약한 것도 보여주지만 검색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처 표기를 다 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도를 올리긴 더 쉽죠. 뭐 너무 다양한 걸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회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 두 번째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인데 자 A라고 B라고 대화를 했어요. 둘이서 1대1 채팅을 슬랙으로. 그리고 3월 27일 날 끝난다고 말을 했어요. 이거를 C라는 사람이 문의를 했는데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문제죠. 네. 근데 어쨌든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주고받은 대화는 회사의 재산이라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액세스하게 할 건가는 굉장히 세심한 권한의 문제죠. 이 LLM이 똑똑하다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A는 뭐 팀장이었고 B는 사원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원하고 팀장들은 다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구나 라고 판단해서 보여줄 수도 같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사장이고 B라는 사람은 CFO인데 둘이서 직원들 연봉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갑자기 이게 말단 직원이 다른 사람 직원 얼마야 물어보면 이거는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한 문제는 좀 심각하긴 합니다.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높은 사람들끼리의 대화만 뺀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강화된 권한 관리 때문에 정보들이 파편화돼 있어서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받지 못해서 생산성이 느려지는 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정보가 있는데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정보가 부족한 이유는 권한 문제 때문에 아니면 숨겨져 있거나 그러니까 A하고 B만 이야기한 거예요. 3월 27일이라고. 그렇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굉장히 낭비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A고 B면은 3월 27일 날 보통 될 텐데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상사인 C가 맨날 거기서 태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끼리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위험하죠. 근데 글린이 분석해서 늦어질 가능성 점. 그렇죠. 누가 태클 걸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런 문제는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의 모든 데이터들이 한 군데에 연동이 된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과 거기에 심지어 이제 LLM으로 이걸 정리한다. 그리고 이제 권한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글린 비슷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따로 놀았다면 이런 서비스들이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그렇듯이 다 통합되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뭐 줌이나 슬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픈 API, 뭐 노션도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글린과 비슷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또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약간 방금 글린이 사실 회사 만들어서 아마 한 1년 정도는 이 1000개 앱 연동하면 진짜 고생했을 거예요. 1년에 돼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노션 연결해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 다 다르고 아직까지는 표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HTTP라는 표준으로는 인터넷이 다 연결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터넷을 연결한 표준인 거고 이런 앱들과 앱들을 연결한 표준은 자기네들 마음이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CES에서 이 IoT끼리 연결하는 메터 표준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IoT도 사실 엄청 오래 걸려서 그게 된 거고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슬슬 보이는 거고 사실 역사는 오래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굳이 말하자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 연결해 봤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검색도 좀 약했고 뭐 LLM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이제 검색도 강해지고 뭐 LLM도 있으니까 연결해서 의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구슬을 깨서 만들 수가 있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보배가 됐군요. 보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된 거라서 근데 여하튼 이런 슬랙이라든가 뭐 노션이라든가 다 API가 다른데 연동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글린도 엄청 고생을 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글린이 연동을 다 했으니까 이제 글린이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표준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연동해서 다른 서비스한테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사스 오브 사스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되게 좋은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참에 이제 표준을 만드는 거죠. 모든 서비스들이 어떻게든지 데이터를 밖으로 보낼 때는 우리는 표준 API야.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글린이 뭐 노션에 연결할 때나 슬랙에 연결할 때가 같은 API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이 되는. 그래서 뭔가 사스 오브 사스 같은 회사가 나와서 다 연동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표준 API가 나오거나 해서
조금 더 이런 서비스들의 모든 데이터가 좀 통합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처음에 모바일 앱이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 개발자 따로 있었고 뭐 애플 개발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사스를 아우르는 큰 플랫폼이 나오면 거기에 표준을 따르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사스 오브 사스라고 좀 그렇지만 이 모든 사스들의 비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떤 사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걸 좀 줄여라라고 하는 관리 사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시큐리티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모든 사스들 로그인할 때마다 아이디 암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사스를 뭐 한 40개를 쓴다 그러면은 네. 아이디 암호가 40개예요. 그쵸. 누가 관리해? 그래서 이걸 통합 관리 원 아이디로 다 쓸 수 있게 하는 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스 오브 사스들은 나오고 있어요. 글린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근데 사스 오브 사스 중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주는, 그러니까 아까 아이디를 통합해준다, 뭐 데이터를 통합해준다, 비용을 통합해준다. 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스 오브 사스들은 점점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다 통합해서 우리가 다 해줄게. 또 점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API 다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또 아까 LLM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AI를 이제 발전되는 걸 보면서 요즘 이제 3단계 정도로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1단계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AI, 그러니까 분류죠, 분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광고를 클릭할 건가 안 클릭할 것인가, 이 사람이 이 제품을 살 건가 말 건가, 저게 이제 고양이냐 개냐 이런 거를 하는 AI가 이제 떴고 그거는 이제 완성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이죠. 그래서 이거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27일에 끝나는지 뭐 이런 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100% 완성은 안 됐어요. 앞에 이제 분류 AI는 제가 볼 때는 100% 완성이 됐는데 이 생성 AI는 아직은 좀 많이 남았어요. 그쵸. 더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거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음 세대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 AI라고 그냥 행동 AI라고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AI한테 뭘 일을 시켜서 AI를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아서 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냥 네가 알아서 끊어봐. 그러면 다 해가지고 정리해서 표를 끊어와야죠. 그러니까 결국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는 기능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생성도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지 사실 일을 시킨다면 저희가 뭘 시키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 중에 매출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문서 하나 새로 만들어줘. 이것도 뭐 생성 AI보다는 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액션을 시키는 거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저 사람한테 뭐 우리 광고 센터한테 보내갖고 광고비를 집행해. 그걸 가지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리포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액션을 하게 하는 것까지 한다면은 일이 더 커지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요즘은 업계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야놀자한테도 예를 들면 에이전트를 붙이고 뭐 인터파크에서도 에이전트를 붙여서 뭐 티켓을 내면준다든가 아니면 뭐 비행기표를 끊어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정보들을 모집한다든가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두고 보긴 해야 됩니다. 앞에 분류를 하거나 생성을 하거나는 우리가 최종 결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행동 AI까지 가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지만 결국은 행동 AI까지 가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 플러그인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챗GPT 같은 애가 지가 알고 있는 내에서만 얘기를 해줬었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는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동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에이전트가 곧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이 행동 AI가 그 다음 버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는 현 LLM으로는 뭔가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LLM이 더 정확해지는 거는 정확하지만 그걸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겼을 때 이제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많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글린이다 그러면은 자, 이 프로젝트가 며칠 날 끝나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지금 블랙리스트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다 메일 보내가지고 내일까지 그 결과 보고 하라고. 그리고 그 결과 보고 안 돼 있으면 다시 한번 나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뒤져서 3월 27일 날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C라는 팀장님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C한테 지금 메일 보냈고 C가 만약 오늘 저녁까지 답장이 없으면 다시 이제 저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해줘야 이게 완결이 되는 거지. 제가 그걸 보고 행동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디지털로 일이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제 뭐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뭐 광고를 집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빌드를 만들어 출시한다든가 뭐 하여튼 다양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까지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요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 많이 안 잘리겠는데요. 그럼요. 아직 안정합니다. 아직 괜찮겠는데요. 네네네. 진짜로 이제 이것까지 나와서 기계가 이제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게임이 나왔다. 그럼 네. 네가 좀 테스트해봐. 네. 그 다음에 재미없는 것들 리포트 정리해서 개발자한테 보내고 일주일 후에 그 팔로우업 해봐. 그래서 이게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고 점점 더 사람 대신 얘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QA 팀 다 날라가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개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요즘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쪽에 그 서버에 장애가 좀 많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돼? 그러면 지가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그거를 지가 넣어가지고 빌드에서 출시하고 심지어 사용자 지표 보고 이틀 있다가 저희가 수정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아, 이러면 진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그렇죠, 세상이군요. 그렇죠. 네. 아, 이게 그 행동하는 AI, 인터랙티브 AI가 한 단계 더 끼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위안도 되고요. 네. 네, 아, 이게 더 조금은 다른 단계구나라는 게 오늘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뭐 인터랙티브 AI에 이제 관심이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니까 네. 여기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거는 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걸 꼭 해야 되는 거는 게임 출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업데이트를 해서 출시할 때 뭘 조심하냐면 롤백이에요. 롤백. 이거를 출시했는데 뭔가 장애가 있거나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바로 버튼 누르면 바로 돌아가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저장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바꿨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롤백하면 그대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의 뭔가 뭐 아이템이나 뭐 돈이나 뭐 골드나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아니 사람들한테는 좀 안 좋긴 하지만 보통 뭐 그런 롤백, 서버백 해갖고 그거지, 문제가 욕먹죠. 생길 때가 있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과거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인터랙티브 AI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롤백이에요. 이걸로 만일 뭔 일을 했어요. 근데 롤백이 안 돼. 네. 근데 AI가 사고를 쳤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안 되죠.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AI도 무조건 아니고. 그럼요. 이거는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아직 좀 위험합니다. 롤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라서. 그럼요. 근데 사실 롤백 되는 데가 되게 많다고요. 특히 저 디지털 쪽에서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AI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오늘 뭐 사람들한테 뭐 이런 영상들을 더 싸게 팔았다. 근데 뭐 안 돼. 그럼 바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런 그 AI가 행동을 하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빨리 그거를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고 버튼을 눌러서 과거 상태로 돌릴 수 있나 깨끗하게 네. 요거를 먼저 만들어 놔야 더 안심하고 인터랙티브 AI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도 예전에는 문제 생기면은 항상 야 저거 포맷해 그리고 다시 깔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어느 직점으로 복구 그렇죠. 누르면 거기로 가잖아요. 네. 그럼 다시 다 안 깔아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인터랙티브 AI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롤백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요거를 안 해놓고 하다가 사고 한번 크게 나면 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롤백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내 생산성에 대한 AS까지 한번 네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